자, 21번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등장함으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분석 방법,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법 역시 변화를 겪게 되죠.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처리라 한다면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사전 처리라 하며, 사후 처리라는 것은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모집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후 처리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획기적 비용 절감을 인해서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입니다. 자, 표본조사를 통해서 특정 데이터만 가지고 특정 분석을 했다 한다면 이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질보다 양입니다. 자, 과거에는 데이터 품질에 초점을 맞춰서 제한된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고 오히려 거기서 품질이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인과에서 상관관계입니다. 인과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결부짓는 걸, 이거 인과관계라 하게 되고, 상관관계라는 것은 단순하게 두 요인의 관련성만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만 파악해 보더라도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것이 인과에서 상관계의 변화입니다. 출제의 유형은 원타입밖에 존재하지 않죠. 사전과 사후 또는 질보다 양, 인과에서 상과, 상관관계, 표본조사에서 전수, 이와 같이 A와 B의 관계를 반대로 표현하면 오답 체크 유형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번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방대한 양, 다양한 형식 또는 높은 처리 속도 등을 특성 등으로 인해서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활용 방식이죠. 자, 재사용이라고 한다면 구글에 여러분 검색한 결과를 또 한 번 이용하게 되는 거. 다목적용이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CCTV가 이와 같은 보안용으로 쓰였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는 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도 분석하게 되는 것을 다목적이라고 하게 되죠. 두 번째는 기존에 없던 가치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 페이스북의 소셜 그래프가 있었고 또 하나 전자책, 킨들의 전자책이 있었습니다. 이건 과거에 없었던 기술이죠. 세 번째, 분석 기술의 발달입니다. 8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텍스트 데이터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걸 분석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술이 발달이 됐다라고 세 가지 요약하도록 합니다. 자, 1과목에서 여러 가지 변별력 포인트가 있지만 22번이 출제 변별력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상당히 많죠. 하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는 알고 가야만 합니다. 출제 유형은 다음처럼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아닌 것은 하고 출제 유형을 갖고 있고 대표적 사례와 다른 연계를 해서 오답 형태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 활용 사례는 구글 검색이 있는데 이건 뭐 페이스북 검색이라 한다든지 또는 월마트의 검색이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죠. 따라서 구글, 월마트, IBM, 왓슨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 정부 활용 사례와 기업 활용 사례 중에서 빅데이터는 여러 산업 섹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뭐 제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제조업에는 영향을 주고 서비스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대표적인 오답 사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개인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에서 또는 그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개인도 빅데이터 활용한다 라고 했는데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오답 체크하고 확인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24번의 빅데이터 활용 기법은 한 번도 우리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고 반드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7가지 분석 기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와도 연계가 되어 있죠. 출제 유형은 연관규칙 학습이라는 것은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 서로 간의 변수 간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고 얘도 이것이 A를 구매하면 B를 구매한다. 와 같은 마트와 관련된 구매 패턴 분석도 대표적인 연관규칙 학습입니다. 두 번째,
유형 분석 또는 분류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해당되는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서 우리 클러스터링 하는 거, 이와 같은 걸 유형 분석이라고 하게 되죠. 자, 나중에 우리 그 3과목에서는 얘를 분류 분석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객군을 특정 세 그룹, 네 그룹으로 나누게 되고 그룹별로 마케팅을 다르게 하게 되면 여러분 매출액, 조직의 매출액이 영향을 주겠죠. 세 번째는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빅데이터의 테크닉 기법 중에서 출제 가중치가 높은 포인트고요. 유전 알고리즘이 출제 가중치가 그닥 또 높습니다. 말 그대로 최적화 메커니즘이라 하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가 대표적인 유전 알고리즘 테크닉 기법의 하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기계학습입니다. 머신러닝이고요. 항상 기계학습에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물론 3과목에서 주로 다루는 파트입니다. 자, 데이터에서 학습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미래를 예측 또는 분류하게 되는 알고리즘을 기계학습이라 하게 되고 단순하게 이런 입력값과 결과값 대응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란 단어가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회귀 분석이죠. 회귀 분석이라 한다면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설명 변수, 반응 변수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 두 변수 간의 영향력을 파악해 보는 것이 회귀 분석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25년대에 등장하게 될 가중치 파트입니다. 특히 감정 분석은 여러분이 많이 쓰게 되는 챗GPT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정 분석에 꼭 체크하고 가도록 합니다. 감정 분석이라는 것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파악해서 의견과 평가를 분석하는 것이죠. 좋은 호텔, 숙소에 가서 리뷰 작성하는 거, 감정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알고리즘 중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어 처리가 있죠.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챗GPT는 이와 같은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체크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죠. 페이스북의 소셜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간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가장 허브의 가운데 있을 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고 일곱 가지 테크닉 기법은 반드시 한 기법이 우리 시험 문제 포인트로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입니다. 자, 위기 요인은 세 가지가 있죠. 사생활 침해가 위기 요인이고 두 번째 책임원칙의 훼손, 세 번째 데이터의 오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번 역시 우리 시험 문제 100%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 주위에 너무 많은 센서 데이터 또는 CCTV가 있으니까 사생활 침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자, 이거에 대한 통제 방안, 그동안에는 사용자가 어떤 동의를 해줘서 사용했다면 이제 내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사용한 주체가 책임을 지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의해서 사용자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통제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책임 원칙의 훼손이죠. 자, 해당되는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그 결과가 예측된다 해서 예측물로 가지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은 책임 원칙에 더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 통제 방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오용이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 오용의 위기 요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 가정 조건에서 만들어져 있겠죠. 따라서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분명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통제 방안이라 한다면 이 만드는 알고리즘을 모든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허용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 허용이 중요한 통제 방안이다. 이렇게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이 세 가지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을 서로 올바르게 연계하는 문제 외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26번 데이터 3법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데이터 3법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파트에서도 3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3법을 물어보는 문제, 바로 기본적인 개인정보법 배경 지식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세 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보호법도 시험 문제 예상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있죠. 자, 개인정보라는 건 뭘까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특정 개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 간접적 식별 정보를 우리는 가명정보라고 하죠. 따라서 개인정보, 가명정보까지 포함해서 이건 법안 테두리에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외부로 노출하게 되면 우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술? 비식별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일부,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조치가 필요한 거고 이걸 대표적으로 비식별화 기술이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비식별화 기술이 출제 포인트죠. 비식별화 기술에는 가명, 총계, 데이터 값 또는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이 있고 정의와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가명 처리인지 총계 또는 데이터 값 삭제인지 범주화인지 데이터 마스킹인지를 정의하는 문제가 25년도에는 반드시 출제 예상되는 포인트입니다.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 28번에는 빅데이터 활용 참여서입니다. 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겠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술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인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센서 데이터가 무한한 데이터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풍부해지게 되면 그만큼 정교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겠죠. 기술과 관련된 두 용어는 구분하도록 합니다. M2M이라는 것은 머신 투 머신입니다. 두 머신 간의 센서 데이터가 교환하는 걸 M2M이라 하게 되고 우리는 IoT를 사물 인터넷이라 하죠. 말 그대로 이와 같은 M2M을 확장해서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네트워크 기술을 우리는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물 인터넷, 센서 데이터가 풍부하면 풍부해질수록 우리는 자동화시킬 수 있고 이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데이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력이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드는 알고리즘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구제해 주는 전문가를 알고리즘이스트라고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 차이 구분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29번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와 같은 객관형 문제로 전환되며 하면서 29번이 계속적으로 출제 포인트를 자리 잡고 있게 될 겁니다. 자, 빅데이터 열풍과 회의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활용성이 강조되지만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회의론이 대두하게 되죠. 왜 그런지 그 이유와 올바른 해결 방안을 분석하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의 성과 창출 관건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서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기술만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적합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포장이 잘 된 분석을 위한 분석이나 최적화 기술만이 중요한 가치라고 표현하게 되면 오답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크기보다 통찰력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데이터 크기 이퀄 가치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빅데이터의 활용의 장애물은 비용 문제보다는 분석적 방법과 해당되는 성과에 대한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직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하드웨어적 접근을 하게 되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성과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한계입니다. 자, 성과가 높은 기업 의사결정 기반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이 모두 다 전략적 통찰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략적 통찰을 갖기 위해서는 그 조직 문화가 모든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내재화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와 같은 내재화하기에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할 때 1차원적 분석도 할 수 있고 1차원적 분석 플러스 다른 데이터를 매핑시켜서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 구분하도록 하죠. 자, 1차원적 분석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1차원적 분석이라는 건 여러분 해당되는
직무와 관련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1차원적 분석, 업무의 효과를 보일 수는 있죠. 하지만 확장하고 지속 가능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자원적 분석에다가 빨간색, 인구 통계학적, 경제 사회 트렌드, 고객 니즈의 변화를 매핑했을 때 우리는 그 분석을 전략 도출을 위한 가치 기반 분석이라 하고 그걸 통해서 확장할 수 있고 성과를 밸류업할 수 있다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계열의 파트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마이닝, 통계학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해당되는 문단처럼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총체적 학문이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에 초점을 둔 거고 통계학은 정형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이 2년에 한 번 정도의 출제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2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핵심 요소를 3가지 있다 합니다. IT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능력 파트고요. 애널리틱 영역은 이런 수집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파트고 세 번째 비즈니스 분석 파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 직무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시험 가중치는 떨어지지만 이와 같은 3가지 영역이 서로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올바른 데이터 문제의 성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문맥적 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계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회사에서 이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어야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게 되고 데이터 관리, 분석 모델링,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 기능에 있지만 중요한 출제 포인트의 방점은 소프트 기능에 있습니다. 물론 딥 넘버링에서 소프트 기능이 등장하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소프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서로 콜라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일반적 과정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소프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도록 할게요. 34번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요구 역량, 크게 기술적 역량과 인문학적 역량이라 할 수 있는 하드와 소프트 스킬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중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 해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고 하드 스킬 해당되는 부분, 소프트 스킬 3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 1과목에서 꼼꼼히 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소프트 스킬입니다. 통찰력 있는 분석 뭐가 있고 설득력 있는 전달에는 어떤 거가 있고 다분야 간 협력에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구분하도록 하죠. 자, 35번 1과목의 마지막 넘버링입니다. 가치 패러다임의 변화죠. 가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동력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가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흐름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다면 현재 패러다임은 아마 AI 패러다임일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디지털화된 패러다임이 있었죠. 말 그대로 아날로그 내용을 디지털화시켰던 패러다임입니다. 두 번째, 이 디지털한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주는 커넥션 패러다임이 존재했었고 그 패러다임에 이어서 그 많은 데이터를 연계된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패러다임 에이전시라 하게 됩니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와 해당되는 에이전시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외에는 출제 포인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35번 넘버링을 준비하시면 우리 1과목 데이터 이해 파트는 7문항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3과목까지 여러분이 부담 없이 꾸준하게 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 강의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고 2과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